코로나와 싸우는 무기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마스크에서 백신으로 이제는 먹는 치료제가 더해지죠. 정부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긴급 사용토록 승인했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말쯤 국내에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잡을 게임 체인저가 될지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제가 뭐 게임 체인저가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코로나를 확 잡는 이게 될까요? 뭐 코로나19 전체적인 유행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사실 뭐 백신밖에는 없고요. 백신. 그러니까 이제 꼭 팍슬로비드가 나오면 이런 치료약이 나오면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근데 코로나19 유행의 결과로 나온 확진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약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위중증 환자들, 고위험군이 위중증 환자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사용을 했을 때에 고위험군이 입원으로 진행하는 확률을 88%를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복용하는 환자 본인에게서도 도움이 되지만 의료 시스템 견지에서 입원 환자 수가 거의 10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이런 환자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건 역시 백신이고요. 네.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그래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에는 팍스로비드 어느 정도 효과 이것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뭐 치료제가 안 들을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치료제의 기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치료제들을 뭐 예를 들어 드린다 그러면 뭐 지금 가장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뭐 항체 치료제 뭐 그 레키로나 이런 것들은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바깥에 이제 항체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에 따른 영향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고 백신 역시도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화가 되게 되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영향을 받지만 지금 람데시비르라고 이제 과거부터 써왔던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고 들어온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라는 그 복제 과정의 효소를 억제를 해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다 듣게 되고요. 지금 이제 팍슬로비드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를 하고 나면 단백질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 덩어리 자체는 쓸모가 없고 이게 분해가 돼야지만 바이러스가 새로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분해가 안 되게 되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갖다가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분해하는 효소를. 그러니까 덩어리체로 있어서 바이러스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어떤 변이 부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안에서의 그런 복제 그런 과정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변이가 어느 정도의 변이에 대부분에 다 들을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종이 바뀌는 정도의 그런 대단한 변이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의 기전에서는 이제 팍슬로비드는 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에도 기존 바이러스나 변이처럼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팍스로비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에 이제 임상 시험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키노나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온 다음에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이제 투여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그 렘데시비르나 이런 그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작용을 못 하죠.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이제 작용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그 또 너무 많이 이제 그 복제가 진행돼서 중증이나 이렇게 너무 많이 퍼져버리면 그 효과가 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임상 시험을 했을 때는 5일 이내에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하고 5일 이내에 그 중증 환자는 이미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5일이네요.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됐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입원 예방 효과가 88%에 달하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여가 돼야 될 거고요. 예. 심지어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경증 그 저위험군 저위험군에서도 사실 일부에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 저위험군 입원 예방 효과도 한 70%에 달한다고 돼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예. 그 니르바트텔리브라는 그 바이러스 그 주된 작용을 하는 약하고 예. 또 하나 이제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이 니르마트델리브가 오랜 기간 생존 유지가 되게 만드는 약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두 알 한 알로 해갖고 세 알을 이제 한 번에 복용을 하게 세 돼요. 알을 한꺼번에.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이제 하루에 6알이 되고요. 5일 동안 하니까 이제 총 30알을 5일 동안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 박스로비드를 좀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 그런 환자, 어떤 경우에는 좀 권장하지 않는 그런 환자도 있겠네요. 팍슬로비드 임상 시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뭐 네.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네.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 내약성이 꽤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하면서 팍슬로비드를 준 군하고 예. 주지 않은 군, 대조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봤더니 도리어 대조군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안 준 분한테서. 그래서 근데 이제 나왔던 부작용들이 대부분은 경증이고 뭐 이제 뭐 설사나 고혈압, 뭐 미각이각, 뭐 이상, 뭐 근육통 이런 경증 부작용들이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임산부. 임산부. 네, 이제 뭐 이익이 이제 위험을 상회할 경우에만 이제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의 간이나 신장 장애 환자한테는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약 중에서 그 리토나비르라는 약이 그 좀 일부 체내 효소를 갖다가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다른 약들이랑 사용했을 때의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고혈압 약이나 예. 고지혈증 약, 강우울제 이런 약들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약물 사용하기 전에 예. 그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이 약과의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서 약 용량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좀 어려울 그런 상황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산부, 간질환 신질환자 그리고 일부 그 약물 복용자들은 의사 상의 후에 사용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약물 복용이라는 게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항우울제 그런데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약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서 의사분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상의를 해서 예. 약이 이제 안전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그 약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용량을 예, 어떤 경우는 복용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을 고혈압 약을 다른 거로 교체를 하거나 그런 상호작용이 없는 약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그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언제쯤 이게 들어와서 투여를 할 수 있게 되나요? 뭐 일단 지금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예. 뭐 일단 1월 중순쯤에는 이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은 이제 뭐 팍슬로비드하고 이제 몰루피라비르라는 이게 두 가지 경구약을 갖다 이제 60만 4천 회분 정도로 이제 그 확보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예. 이 중에서 이제 그 36만 그 4천 회분 정도가 이제 팍슬로비드가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40만 회분해서 한 100만 명분 정도의 그런 약을 이제 예. 이제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거잖아요. 좀 팍스로비드에 비교해서 조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뭐 1차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래서 고위험군한테 사용했을 때 아까 이제 팍슬로비드가 입원 예방 효과가 88%다. 뭐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몰루피라비르는 이제 한 30%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임상 시험 과정에서의 뭐 특별한 부작용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작용 기전상에서 그 바이러스 복제하는 거에 그 유사체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지퍼가 맞물려 올라가는데 이상한 걸 끼워 가지고 맞물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자 그를 건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체 내에서 활발히 증식하는 세포들을 또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자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뭐 기형아나 생식 뭐 그런 임산부에 그런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걸 긴급 사용 승인 과정에서
그런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갖고 투표 보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그 13대 10으로 겨우 넘어가서 겨우 예, 네. 이제 그 승인을 받긴 했는데 그 옵션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임산부는 안 되고 18세 이상 성인에서 이렇게 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옵션이 걸린 상태에서 국내에서도 지금 효과도 그렇고 이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뭐 승인은 뭐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충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은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부 안 내주는 나라들도 있고 지금 어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네. 승인 안 내주고 다시 이렇게 계약을 이제 취소한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나라마다 사정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까지 합해서 60만 분을 선계약했다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다 믿을 수는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안 승인이 되잖아요. 안 나면 기존 계약이 아마 진행이 되기는 어렵겠죠. 예. 우리 내부에서 예. 자체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안 나면. 예. 그러면 우선 그 팍스로비드가 1월 중순께쯤에 들어올 거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여를 환자의 순서랄까? 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자들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정부가 어떤 순으로 골라서 이렇게 투여를 할 수 있나요? 팍슬로비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의 입원 예방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사용되지는 않을 거고요. 입원 환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와 이제 재택치료 상황에 있는데 이제 고위험군들 이제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투여할지 공급할지를 조금 미리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겠네요. 이거에 대한 기대가 많을 텐데 환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투여하는 것도 하는 건데 예. 투여 과정이 또 이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약물 상호작용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확진자가 많은데 이걸 갖다 이제 약을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상을 찾고 의사 처방 받아서 점검해갖고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이미 잘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투여되는 게 아니네요. 네. 자, 이 코로나 확진자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많이 줄었어요. 신규 확진자 3,000명대인데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지금 확진자 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3차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보호막이 다시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도 줄고 있지만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12월 초만 해도 60세 이상의 그런 환자 비율이 35%에 달했거든요. 예. 그 6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 다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만 해도 25%로 줄고 있고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고령층에서의 지금 3차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위중증 환자도 줄고 있고 전체적인 확진자 수 규모도 아울러 같이 줄고 있고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해져 가지고 이제 전파 자체가 이제 많이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유행의 피크는 확실히 꺾인 거는 같고요. 근데 이걸 이제 유행의 피크는 꺾였는데 아직은 그 위중증 환자 숫자는 아직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보통 1, 2주 이상이 지나야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가 지나가면 위중증 환자 역시도 이제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그런 추세라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정부가 지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까 말까 결정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상태를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그 위중증 환자가 아직 피크를 찍지 않고 1,100명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충분치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의 이제 변수 하나가 이제 오미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이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돼가면서 전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뭐 몇 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아무리 뭐 좀 증상이 좀 약하게 발현된다고 해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의료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상황에서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로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또한 다시 이제 의료 시스템 부하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런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